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6월 21일) 수요일 모닝와이드 3부 세계 1등급 품질의 대한민국 우유 한 잔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오늘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착착착 계획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걱정까지도 계획적으로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걱정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걱정거리였단 말이죠. 맞아요. 네. 이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네. 8%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좀 힘든 분이 있다면 저희 모닝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걱정 없이 가볍게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경 조용하던 먹자골목 주차장에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는데요. 또 다른 남성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숩니다. 왜 저래요? 한 차량에 영문 모를 테러를 간 두 남성. 이내 자신의 차인 마냥 자연스럽게 탑승하는데요. 차 키를 차 내부에 놔두고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철제 바리케이트는 자물쇠를 잘 잠궈 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었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 차를 마음대로 타는 것도 모자라서 어머, 주차장 입구 철제 바리케이드를 그대로 들이받는 기행을 보이고 이후 오. 운전좌석을 차지한 남성이 손짓하자 부순 바리케이드를 치우는 일행. 거기에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발로 차기까지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철제 바리케이트를 차로 망가뜨리고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죠. 자, 사건 발생 약 20분 전 이면도로를 서행하던 차주 앞에 나타난 한 남성. 그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점점 제 차에 일부러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차주는 만취한 남성을 피해 주차장으로 향했는데요. 남성이 따라와 시비를 걸었지만 무시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볼일을 보러 간 사이 계속 주차장을 앞을 서성이던 남성은 잠긴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는데요. 일행도 함께 넘어가선 빈 차량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차를 부수고 차를 훔쳐서 쏘도 너무 황당했거든요. 차량을 탈취한 두 남성,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 30여 분 만에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차량 절도, 음주운전, 특수재물 손괴 저도 조사했고 송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이번 사건. 제대로 된 처벌로 그 대가를 치르길. 고속도로 CCTV에 잡힌 대형 화재 사고 현장. 난파된 차량 사이 솟아오른 불길이 버스까지 옮겨붙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고 피해를 입었던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3명의 동승자가 퇴근을 함께하는 도중 갑자기 발생한 충격에 추돌 피해 차량이 굉음을 내며 옆으로 돌아가는데요. 또 다른 차와 충격하며 멈춰서 바로 그때 뭐예요? 불인가요? 고속버스부터 시작돼 그 피해가 무려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피해 차량들과 바짝 붙은 형태로 멈춰 움직일 수 없던 그때 충돌 여파로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큰 불인데요. 기동도 많이 심했고 폭발음도 계속 들렸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어요. 이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화기를 찾았는데 소화기 있어? 차에 소화기? 없어.
이를 확인하고 곧장 화재 차량 쪽으로 뛰어간 이은필 씨. 일단은 사람부터 꺼내야겠다. 그래서 차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하니까 옆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화재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하나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는 이제 두 분이 타고 계셨고 그 안에는 너무 뿌연하고 그분이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유리를 치고 발로 유리를 차고 이러던 상황이었거든요. 설상가상 바짝 붙은 차량들과 불길이 옮겨붙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지체할 수만은 없는 상황. 너무 다급하죠. 이은필 씨 바깥에서 유리창을 깨고 겨우 확보한 창문 사이 운전자는 있는 힘껏 끌어올립니다. 이어서 동승자까지 구조에 성공하는데요. 겨우 위기를 모면한 그때 눈에 띈 또 다른 차량. 이제 운전석 문을 한번 열었다 닫는데 그 진짜 잠깐의 찰나에 다리가 보여가지고 뒷문을 열었죠. 너무 깜짝 놀란 게 뒷문에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화물차까지 이제 불이 붙었다. 빨리 꺼내야 된다 해서 그분은 이제 들어가지고 뺐죠. 이은필 씨의 구조로 다쳤던 4명의 운전자들은 안전히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도착한 소방대 2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이번 사고,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당신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의 한 도심, 길거리를 거니는 이 할머니에게 약 5시간 뒤 얼굴에 충격적인 상흔이 남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안과에 가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앉아 계시다가 호명이 돼서 진료를 보러 가셨죠. 혼자 남은 할머니는 대기실을 빠져나오더니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비상구로 향하는데요. 할머니가 집에 가신대요. 그 직원자분이 어디 가셨냐고 하시니까 할머니가 집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귀가하겠다는 말에 나가는 길을 안내받은 할머니. 병원에 같이 왔던 아들을 두고 홀로 거리로 나섭니다. 약을 드신 지는 거의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보는데 기억력은 전혀 없으세요. 그냥 뭐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그렇게 보호자 없는 외출을 시작했답니다. 그 시각이 오후 2시경. 가족들이 애타게 할머니를 찾던 그때 7시 다 돼가나? 그때쯤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어머님 찾았다고. 반가운 소식도 잠시 할머니를 다시 만난 곳은 병원 응급실. 상처로 뒤덮인 얼굴의 할머니는 실종된 장소와 무려 6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할머니를 본 순간이 생생하단 목격자. 웬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할머니가 그냥 물장난하시나 보다 했는데 멍이 좀 있으시고 이렇게 눈이 막 많이 얼굴이 부어 있으시더라고요. 할머니에게 대체 어떻게 이런 심한 상처가 남게 된 것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폭행 쪽으로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진단받으신 게 안아골절과 콧뼈도 골절이 있으시고 손등에 멍이 불규칙하게 돼 있고 목 뒷부분의 멍자국과 무릎에서도 발견된 상처들이 의심스럽답니다. 할머니가 홀로 외출하던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CCTV를 따라서 그날의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약 6km의 거리를 걷고 있던 할머니는 최초 발견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어딘가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폭행일 경우에는 여러 차례 부탁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아골절 있을 때도 나타나는 소견인데 이런 부분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면 앞부분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약 5시간 할머니를 찾기까지 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너무 당황하셨는지 신고를 16시경에 좀 늦게 하셨어요. 경찰에 할머니 실종 사실이 접수됐다는데요. 하지만 당일 실종 안내 문자 내역을 보면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할머니 실종 사실 접수 후 인근 지역들에 공조수사 요청을 보내고 수색 도중 최초 신고 약 2시간 만에 할머니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만약에 길 잃어버리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다면 보통 2-3km까지는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경찰관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면 화물차 63만 대가 통행하고 있는 인천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5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 불법 주차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물류단지. 화물차들이 도로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라 4차선 도로거든요. 근데 완전히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무려 3블록가량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 초입니다. 약 50억 원을 들여서 만든 화물차 주차장이 완공이 됐지만 이 불법 주차가 만연한 이유. 바로 이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굳게 잠겨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화물차들 인근 도로변에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차주들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시기도 우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사용하게 해줘야지. 동네 근처에 되는데 딱지도 띄고 막 그래요. 건설 주체인 해당 공사 측에 문의해봤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한 인허가도 다 승인이 났어요.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전산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가설 컨테이너 장치가 놓으려고 했더니 반려가 됐고요. 주차장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 설치가 반려돼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절차서를 넣었는데 그때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매연,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런 이유로 또 반려를 했죠. 주차장으로부터 약 9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도 주차장 운영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해당 지역에는 초중교만 4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 근처에는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또 화물차 이동 지나면 더 모일 거예요. 못 들어가면 군데군데 다 세울 거란 말이죠. 당연히 저희는 불안해서 좀 막을 수밖에 없죠. 관할 기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화물터미널 운영을 하도 사용하는 건 우리 거에 건축에서 하는 게 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처음에가 불법 같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네네. 그래서 시정실에 보낸 거예요. 제대로 된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를 하면은 또 이제 협의를 봐야죠. 누구랑 협의를 하셔야 돼요? 연수구나 시야들 의견을. 근데 지금 그 의견은 해주지 말라. 신고해도 이 민원 집단 민원이 많았는데 그걸 다른 데로 옮겨야지. 주차장 자체를? 제가 옮겨가는 거야. 주민 자체들이 전부 다. 때문에 이 문제로 인근 화물차들뿐만이 아니라 주민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화물차 주차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물차 주차장이 전체 한 11%밖에 공급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는 거주지 주변 주택가에 이제 불법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매년 주정차된 화물차로 인한 사고만 2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부족한 건지 한 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회의로 와서 물어봐요. 아예 안 받아. 아예. 여기 대리 자리가 없다고 해야죠. 서울에서는 화물차들 주차하는 데가 서부 터미널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한강 도로에서 수밖에 없어요. 도로가를 점령한 화물차들 보기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차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지금 1년째야 걸어놨는데 제 앞에 250대, 300대 정도가 서 있어요. 저녁 늦게 도로변에서 세우긴 하는데 밤샘 주차라고 그래갖고 20만 원짜리를 끊어요. 우리도 주차장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죠. 비싸든 싸든 들어가죠. 근데 없잖아. 정부에서도 그걸 못 만들고 있잖아요. 과태료만 한 달에 160만 원을 내기도 해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있어야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런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거기도 서류상만 실상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죠. 법인 운수회사가 지금 충청남도 아산으로 돼 있고 제 주민등록상 집은 오산인데 그러면 차를 바꿔타려고 아산까지 그럼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불법 주차로 고액의 벌금을 물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한적한데 이렇게
차고지 등록을 해놓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동네에 이렇게 차고지가 있어야지 출퇴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화물차 공유차고지를 적극 확대된다.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둘러싼 바다 지중해. 지난 14일 이 천혜의 자연 속에서 끔찍한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난민들을 태우고 출발한 배가 강풍에 뒤집히고 만 거죠. 그리스의 해경들이 구출에 나섰지만 이미 81명의 난민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실종자는 최소 500명이 넘을 걸로 추정 중입니다. पुलिस भी के पैसा करावे के लिए ये दो कुरान ने परिंदा पे दिया के दो वाजा ने ताको से परिंदा पे के लई माफिया दे फिनो एक ही पिस्तौल एक ही मुकेरिया और दे फिनो में तो जोरी वाजा 출항 닷새 만에 침몰한 배. 불법 알선으로 탑승한 사람이 많은 탓에 누가 실종되고 사망했는지를 신원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اموتنا كاسي ورا بشتا بقريشتنا موت الدولة قلت يا زيرو البشتا ما خديو تشتاق تزل منيتا 배 갑판에는 남자들을 아래 창고에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갇혀 있던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이제 탈출을 하지 못하고 배와 함께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조된 104명의 생존자들은 모두 남성인 상황. 배에 탄 어린이는 100명 이상일 걸로 추정 중입니다. Tanti corpi distribuiti sullo spiaggia, tra cui tanti bambini. 열악한 환경으로 전복되기 전부터 이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죽음의 바다가 된 지중해. 게다가 많게는 8,000유로까지 지급을 하고 탔다고 해요. 그 많은 돈을 받고 배에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물과 식량을 제공하지 않고 어떻게 구명조끼를 탄 한 명도 입고 있지 않았대요. 배에 함께 탑승했던 9명의 브로커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전복사고를 비롯해서 인신매매나 사기 등의 범죄에 노출돼도 난민들의 미립국 시도와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해 평균 2,000명의 난민이 지중해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의 수용 인원 역시 한계가 있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Providing legal channel safe passages, EU more and more closes its border. 이에 난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전복 사고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해경이 난민선의 존재를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리스 해경은 이탈리아 도착을 원한 난민선이 구조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복되기 전 7시간 동안 엔진이 고장나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죠. सब गलत बयान किया शिप रुक गया शिप जा ही नहीं रहा शिप रुक गया ब्रदर शिप चल ही नहीं रहा इटली को कैसे जा शिप का इंजन खराब हो गया शिप रुक गया 이에 인권단체들은 난민 수용 인원 확대와 보호소 증설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난민 문제는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유럽 국가들의 문제인 만큼 유럽 전체 국가들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도로 위 반파된 차량 2대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Io mi trovavo a 10 metri dal punto dove appunto è successo l'incidente. Io ho visto tanto zucchero che già è andato addosso alla macchina, quindi è stata trascinata fino a qua. Ho visto il bambino. 50시간 동안 스포츠카 운전하기 챌린지 영상을 촬영을 하다가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사고 이전부터 일명 50시간 챌린지를 시도해왔던 동영상 제작자. 60만 명의 구독자가 보는 가운데 50시간 동안 운전하기 챌린지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거죠. 이 때문에 5살 난 아이가 사망한 데다가 운전자 조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오며 이 챌린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팬데믹 기간에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런 챌린지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망사고가 되게 많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호기심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극적인 챌린지를 하는데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따돌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숨 참기나 장난감 총쏘기 등의 챌린지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Guys, I'm gonna be doing the blackout challenge. 심지어 뛰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일명 스컬 브레이크 챌린지까지 유행 중인데요. 실제로 이를 시도하다가 사망하는 사람까지 발생했죠. SNS에 친숙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 챌린지를 시도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뒤늦게 조사에 돌입한 이탈리아. 이탈리아 당국도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 계기로 법규를 빨리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한편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도시들이 곤충으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또한 메뚜기 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스산한 빗줄기와 함께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흔히 가을을 알리는 낭만적인 신호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낭만이 아닙니다. 길거리를 뒤덮은 귀뚜라미 떼. Smell is extremely bad. It smells like dead fish. And they drop from the ceiling down. Yeah, they're gross. They're super gross. 네바다에서는 곤충이 원래 없기로 되게 유명하죠. 왜냐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이에요. 근데 글로벌 워밍으로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10년에 한 번 눈이 온다는 네바다주에 지난 겨울 눈이 자주 온 데다 건기에 비까지 내린 겁니다. 사막지대에 사는 곤충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 되다 보면은 그 알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한번 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땅속에서 잠들어 있던 알들이 한꺼번에 태어나가지고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엘코시를 뒤덮은 귀뚜라미, 도로는 사체로 미끄러워졌고 농작물을 갉아먹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물몸 크리켓이라고 하는데 크리켓이 아니고 여치입니다. 여치. 물몸 크리켓은 서로 잡아먹는 동종 포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죽으면은 그것을 잡아먹고 또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 마리들이 모여드는 습성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집단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장 지연제나 살충제로도 개체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한 지 20년 동안 귀뚜라미의 문제로 이렇게 크게 삼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3년 전에 몰몬 크리켓 애들이 라스베가스에 착륙을 했어요. 산란과 사망을 거듭하며 500km 넘게 떨어진 곳까지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귀뚜라미와 비슷한 이유로 나방도 급증한 라스베가스. 가로 등등마다 나방이랑 귀뚜라미랑 또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새들이 있죠. 얘네들이 지금 배설물을 뿌리면서 다니니까 그것을 이제 본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막 나오지 않으셨겠죠. 라스베가스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1, 2주 안에 엘코에서 라스베가스에 출몰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많이 걱정은 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또한 극심한 가뭄 이후 비가 내리며 뜻밖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곡식을 까불리듯 털고 있는 것은 바로 메뚜기인데요. میرم گوشناگه نمیشه میکشیم میرم چیکار مگه نکشیم زراعت ما بین رفت بسیار شب رفت جگن 7 بیلگا خورد پاک زدید. 지금 뭐 사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건조한 그런 날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살기가 더 좋아져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 또 다른 기후재난, 곤충의 습격. 더 큰 피해가 찾아오기 전에 자연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씩 비서일을 했던 모닝 씨. 그러다 이직을 했습니다. 역시 최저임금을 받으며 똑같은 시간 동안 편의점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라? 이게 웬일? 분명 최저임금인데 금액이 다르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6차 전원회의가 있었죠. 이날의 맹점은 바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끝에 결국 연기됐는데요.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니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들이야 차등 적용이 좋죠. 근데 나는 차등에서 준다는 거는 나는 별로 안 돼.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좀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예를 상여금이라든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저임금 적용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한 25% 정도가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작은 사업장이 있거나 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는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폭발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투쟁화 운동이 있었죠. 이 운동을 계기로 지금의 최저임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최저임금은 변화돼 왔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9,620원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하고 임금이 같이 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은 한 7% 정도 우리가 인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조차 못하죠. 최저임금 462원 이후 계속 인상을 거쳐 드디어 10,000원 가까이 된 건데요.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건 13대 대통령 시절인데요. 이때가 경제 부흥기라 가능했던 거죠. 이와는 반대로 17대 대통령 시기에는 최저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재임 기간 평균 인상률이 6%도 안 되는데요. 이런 역사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시기가 됐고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2,000원을 서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9,620원에서 그 인상률 고려하면 그냥 이제 10,000원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눈앞에 왔지만 경영계는 그만큼 부담스러운데요. 경영계는 10,000원은 곧 인상될 것 같고 업종별 차등을 통해서 이거 상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부터 업종별 차등을 강하게 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발표 후 업종별 차등 적용이 탄력을 받았고 내년 최저임금의 맹점으로 떠오른 것이죠. 지금 정부는 불공정한 거를 바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최저임금이 불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1988년에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산업별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1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그렇다면 30년 만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경영계 쪽에서는 차등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 절대적인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 영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게 분명하고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비율을 이제 미만율이라고 하는데 한국경영자총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비율이 약 12.7%나 된다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농림업, 숙박업 등의 영세업이라는 겁니다. 미만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 음식 숙박업, 편의점업하고 그다음에 택시업, 3개 업종 정도에 대해서 시범 적용을 해보자. 업종별 차등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임의용실, 음식, 숙박,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고령 노동자나 여성 청년일 것이고 이들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입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이나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최저임금 도입 목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죠. 웰컴! 썰 편의점에서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인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업종이라면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이 적은데 누가 일을 하냐는 거죠. 이런 낙인 효과로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생산자 물가도 올랐거든요. 그 원가 부담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지금 당장 폐업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한 한 개의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동결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계 쪽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여기에 대출, 세금까지 올라 감당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생하려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가 급여로 받은 임금으로 소비를 하고 구매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실질 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냉면 한 그릇도 10,000원으로 사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 정책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은 이거 산업 정책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산자부, 기재부, 중소기업, 벤처부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이나 이윤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필 문제죠. 2021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근거라고 합니다. 자, 팽팽한 양측의 입장. 차등 적용 부결이 될까요?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는 4분의 1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이거를 어느 건 높이고 어느 건 낮추고 내년에 또 다른 업종을 또 높이고 또 그 높게 받던 데를 낮추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 차등 적용의 기준을 잡기도 힘든데요. 과연 해답은 없는 걸까요? 을과 을의 정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을과 병끼리 전쟁할 이유가 아니라 갑과 을의 병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 경영 원리에 따라서 1차 분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다시 말하면 2차 분배,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 노동계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지만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가 아닐까요? 이상 썰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주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아름다운 남해의 완도항. 제철 맞은 싱싱한 바다의 산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갑오징어 있고요. 여름 보양 대표 주자 민어도 눈에 띄고 또 압도적인 크기로 시선을 끄는 건 일명 덕자병어입니다. 모두 남해 바다가 내어준 보물들이죠. 이 중에서 특히 경매인들의 관심을 끄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제일 귀한 거 갈치지요. 가끔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요? 비싸요? 비싸기요. 한 40만 원 가지요. 20미짜리가. 완도 갈치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산란을 위해서 제주에서 완도 주변의 바다로 갈치가 올라오는데요.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차다 보니까 육질이 더 쫄깃하고 기름이 많아져서 고소한 맛이 깊죠. 생갈치회는 산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이건 뭐 조림을 해도 살이 단단해서 흩어지지 않고요. 양념에 갈치살을 잘 발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 이번엔 고소한 갈치구이입니다. 살이 워낙 단단해서 구워도 탱글탱글하죠. 이제 살아있는 갈치는 뭘까요? 낚싯배 이용을 해야지. 갈치 낚시하는 배가 있어. 싱싱한 갈치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완도항. 같이 가볼까요? 개개인들이 모여서 각자 조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잡은 갈치는 조업에 참여했던 어부들이 각자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갈치의 선도를 유지할 얼음은 필수. 그런데 요즘 갈치가 많이 나오긴 하나요? 지금 많이 나옵니다, 완도가. 6월 말 시기에 제주도에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귀한 갈치 보러 출발해 보죠. 갈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무려 2시간이나 달려서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갈치 조업을 시작합니다. 물었어요. 3마리 정도는 물었어요. 진짜요? 시작하자마자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오늘 갈치를 얼마나 잡을지 기대되네요. 이 귀한 갈치는 낚시로 하나하나 잡습니다. 연속으로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3마리 잡는다는 걸 맞췄네요. 그물이 아닌 낚시인데도 갈치 잡히는 양이 정말 상당합니다. 신이 절로 나는 조업 현장. 계속해서 갈치를 올리는데요. 한 번에 8마리가 잡혔네요. 낚싯줄에 바늘이 10개인데 그중에 8개를 본 셈이죠? 대단한데요? 갈치에 손가락을 올려서 그 개수로 몸통 크기를 잽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 하지만 실망은 금물. 갈치 낚시 미끼로 꽁치를 쓰는데요. 10개의 바늘 끝에 꽁치를 달아서 갈치를 유인합니다. 야행성인 갈치는 밤에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빛을 쫓아오는데요.
어둠이 깔리고 본격적으로 갈치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왔다. 여행할 땐 많이 걷게 돼요. 르무통을 신으면 가볍고 산뜻해서 많이 걸어도 정말 발이 편해요. 걸어요. 편하게. 르무통. 자, 낚싯줄을 한번 올려보죠. 큰 놈 하나 물었어. 진짜요? 물속에 보이는 은빛 갈치. 보기에도 꽤 커 보이죠? 상당한데요? 갈치가 성질이 그렇게 급하다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매서운 이빨이 무서워요. 꼭 바닷속 사냥꾼 같은데요? 커다란 몸체가 시선을 확 끕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세요, 근데. 와, 엄청 커요. 정말 크기가 큰 갈치가 잡혔습니다. 이건 대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궁금한데요. 손가락을 올려보니까 손가락 4개 크기죠? 이건 은갈치라고 부르는데 먹갈치랑 뭐 다른 건가요? 사이즈. 빛깔 좀 보세요. 어떻게 다르죠? 같은 갈치인데 이거는 이제 그물고기. 낚시는 은갈치. 그물은 먹갈치. 먼 바다에서 그물을 이용해 잡아 비늘이 떨어져 검은 빛이 도는 것을 먹갈치라고 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갈치잡이를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야, 이번에도 대왕갈치가 잡혔습니다. 완도항의 베테랑 갈치잡이입니다. 와, 오늘 30년 키워온 저 양식장 오늘 다 털려버려. 몸 길이만 1m 이상, 손가락 4개 반 크기의 갈치인 4지 이상 되는 커다란 갈치들이 연속으로 올라오는데요. 이번엔 어떤 갈치가 잡힌 거죠? 힘차게 펄떡이는데요. 힘도 좋아요. 이렇게 잡은 갈치들이 밤새 쌓여갑니다. 아니, 이게 다 몇 마리예요? 진짜 많네요. 보물 상자 같아요. 오늘 최고로 큰 갈치를 잡은 이분. 그런데요? 뭔가 어색해서 살펴보니까 갈치에 꼬리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잘 돌아갔나요? 어떻게 된 거죠? 꼴랑이 찍지 말고! 누가 먹어버렸다고. 다른 고기가 뜯어 먹었군요. 이 장갑개서로 하면 맨손으로 하면 육지. 와. 꼬리가 없긴 하지만 큰 걸 잡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선상이 분주해졌는데요. 1m 가까이 되는 청상아리가 낚싯줄에 걸렸네요. 작아도 상어는 상어죠. 무섭습니다. 우와. 아시다시피 청상아리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 놓아줘야겠죠? 위협적이에요. 조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치 말고도 다양한 어종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참치도 보이고요. 또 열대성 어종인 만세기도 올라옵니다. 여름 제철 생선들이 반갑죠. 이렇게 해서 약 10시간 동안의 조업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갈치 조업 결과는 만선인데요. 만족할 만한 성과죠.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150번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한 7, 8천 남는 거이. 이거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다는 금방 물었다 안 물었다 이라니까. 만선의 기쁨을 안고 육지로 향합니다. 갓 잡은 싱싱한 갈치회로 조업의 피곤함을 달래는데요. 이거 다 산지 아니면 먹기 힘들잖아요. 어떤 맛이에요? 진짜 궁금해요, 갈치회. 알지. 그래서 입에 들어가면 거의 녹는다고 봐야 돼. 싱싱한 갈치와 함께한 완도항에서의 먹자 포부였습니다. 북적북적 발길이 이어지는 서울역. 이곳에 시선을 한 몸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딸을 만나러 서울에 왔는데 옆에 층에 도착하는 순간에 이 소리가 들려서 소리에 이끌려서 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부산 안 가고 여기서 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사람들 발걸음 잡는 소리 과연 뭘까요? 여럿이 화음을 쌓으며 멋진 퍼포먼스까지 눈과 귀가 함께 즐거운 환상의 하모니가 서울역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폴링 콰이어.
저희는 사실 원래는 모르던 사람들인데요. 스트릿 댄서와 그러니까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 전화 한 통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합창이 좋아서 모인 콜링 콰이어 팀. SBS에서 방영된 합창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포 골드에 참여해 4위까지 거머쥔 팀인데요. 잔잔하고 클래식한 합창이 아닌 춤과 같은 퍼포먼스가 가미된 쇼 콰이어라는 장르를 널리 알리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꾸준한 연습도 당연히 필수겠죠. 동선나 한번 먼저 잡아봐도 될까요? 네. 밤늦은 줄 모르고 연습이 한창이라고요. 게다가 이들 중엔 음악을 부업으로 하는 단원들도 많다는데요. 다들 뭐 직장이나 또 사는 곳이 다 각자가 달라서 퇴근하자마자 모여서 거의 7시부터 자정 12시, 1시까지 연습을 하고 또 출근을 하죠. 미용사부터 카페 운영자, 일반 직장인과 학생까지 직업이 다 다른 이들이 합창 하나로 모이게 된 겁니다. 사실 본업을 노래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회사원 일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창이란 거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엄마로서 직장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춤과 노래가 하나가 되는 합창, 쇼콰이어. 이들이 쇼콰이어 장르를 더욱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최근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릿 댄서가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그냥 합창 단원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 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도전을 하는 데에 좋은 원동력, 좋은 어떤 자극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마침 이 대회, 강릉 세계 합창 대회를 알게 돼서 참가를 하게 됐고 이렇게 열심히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연습의 이유, 바로 오는 7월 3일부터 열리는 강릉 세계 합창 대회를 위해서입니다. 34개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323개 팀이 참여하는 합창 대축제인데요. 2년 주기로 대륙을 넘나들며 개최되던 대회가 강릉시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 행사가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감회가 새로운데요. 세계 합창 대회를 강릉에서 열었기 때문에 너무 자부심이 많고 또 자랑스럽고 다양성이 이제 확대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풍부해지는 느낌, 아이들이 미래가 밝아지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저는. 그런 큰 대회가 강릉에서 열린다니까 좋은 축제 분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합창 대회 막바지를 앞두고 강릉에서도 준비가 한창이겠죠. 연습은 물론 사전 공연을 통해서도 대회를 열심히 알리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투명한 파도 치며 바다로 나아가며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9점이 아니고 피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강릉시립합창단은 개막 공연으로 저희가 이제 큰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강릉이라는 한 곳에 모여서 합창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퍼포먼스 대축제이기 때문에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강릉, 원주, 춘천 세 곳의 시립합창단이 연합해서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모니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합창의 큰 매력이겠죠? 20명, 30명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그 하모니가 좀 너무 좋았어요. 타인의 소리와 내 소리가 합쳐서 또 다른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곧 개최됩니다. 전 세계인이 음악으로 교류하는 화합의 장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이나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가족 돌봄 청년들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10살이 된 세진이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엄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진이의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박세진입니다. 저는 11살이고 가족은 엄마와 저이고 엄마는 되게 착하고 되게 예쁘고 이제 옛날에 머리 길었을 때도 엄청 예뻤어요. 웃는 모습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쁜 단 하나뿐인 나의 엄마.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11살 잘 딸하고 살고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엄마 혜경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년도에요.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5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혜경 씨. 유독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탓에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다는데요. 근육이 굳어 말하거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날이 갈수록 혜경 씨의 통제를 벗어나는 증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눈을 이렇게 감으셨어요? 감은 게 아니라 스스로 감아져요. 불과 2년 사이 스스로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악화된 병세. 시도 때도 없이 눈꺼풀이 감기는 탓에 혜경 씨의 일상마저 무너져 버렸는데요. 캄캄한 어둠 속을 기약 없이 걷는 듯한 삶. 엄마는 그 암담한 현실을 숨쉬듯 마주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 아직 어린 세진이 걱정뿐입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늘 씩씩한 세진이. 혜경 씨는 집에서만이라도 가능한 더 많이 딸에게 엄마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배고픈 세진이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려던 그때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제작진과는 달리 곧장 다가와 엄마를 일으키는 세진이. 이미 이런 경험이 많은 듯 차분히 주변을 정리하며 엄마를 챙깁니다. 오늘 턴오버는 먼저요. 근육이 굳어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혜경 씨. 며칠 전엔 큰 부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세진이는 아픈 엄마를 대신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마 곁엔 자신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인데요. 눈이 전보다 감아지는 게 더 심해졌고 그리고 엄마가 넘어지는 것도 더 심해져가지고 속상하고 그리고 엄마가 넘어져서 이제 다칠까봐 그게 슬퍼요. 엄마가 더는 아프지 않게 지켜주고 싶다는 세진이. 보호받지 못한 채 그저 견디고 버텨야만 하는 아이의 삶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언제쯤 이 아픔이 지나갈까요? The strength within. Once you learn how to harness it, its power is a marvel to witness.
Smooth like no other. The Genesis G70. 여러분, 신협 행복내비 켜세요. 어부어부어부바. 준비 행복내비 켜세요. 힘든 육아 행복내비 켜세요. 행복은 때 행복내비 켜세요. 그럼요. 행복 내비게이션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켜세요. 행복 내비게이션. 평생 어부바 신협. 어제부터 계속된 비로 폭염이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 기온은 25도 정도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 맞으며